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된 채 마감이 됐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저희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간략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만 살펴보면요. 일단 지난 3월 물가 지표가 8.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1981년 이래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지표는 그래도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에 지표가 발표되자마자는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연준의 양적 긴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은 결국 하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는데요. 여기다 한 가지 더 부담 요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락다운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WTI가 기준으로 $100를 돌파하게 됐는데 물론 중국 락다운의 피해를 직접 입었던 기업들에게는 반길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유가가 안정돼야지 이 인플레 압력도 줄어들 텐데 다시 유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그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현지 시간 4월 12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주요 지수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쭉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2%까지 고점을 키우기도 했었지만 2.3% 정도의 등락폭을 하루 만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재료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 3월 CPI 지수가 전년 대비 8.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전월 대비 또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모두 0.1%포인트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는 6.5%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근원 물가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다다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을 놀래키기에는 충분히 높은 수치였음에 분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오자 연준이 긴축 속도를 앞당길 거다라는 예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워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오늘 인터뷰를 CNBC와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도 간략하게 확인해 보면 다수의 회의에 걸쳐서 앞으로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감행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플레이션 급증이 앞으로 몇 달간은 더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3%, 3.5% 이상 더 올려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일 3년 내 고점 수준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CP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5bp, 6bp가량 떨어지면서 현재는 2.73%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둔화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지도 모른다라는 해석이 채권 시장에서는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제 유가는 다시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그래도 조금 잠잠한가 싶었더니 다시 오늘장에서 WTI 가격이 이렇게 7%대 폭등을 하면서 $101 수준까지 이제 바짝 다가선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락다운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지고 있고요. 동시에 오펙이 러시아산 원유 공급분을 대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도 6%대의 폭등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만이 강한 초록불을 켜고 있는 하루죠.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2%대 강세, 또 마라톤 오일이 많게는 4%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으로 문을 열었던 기술주들 가운데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의 하락, 엔비디아는 오늘도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오늘 그나마 조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꼽아보자면 이 자유소비재 쪽에서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자유로이 소비하는 레스토랑이나 화장품 판매 기업들, 이런 리테일 기업들의 주가가 그래도 조금 버티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내 다수의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다든 레스토랑 3%대의 강세였고요. 또 욕실용품 기업인 Bath and Body Works 역시도 2%대의 강세로 오늘장 문을 닫는 하루였습니다. 자,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차 업체인 카맥스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기대치를 웃돌았으나 EPS가 98센트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였던 1.25달러보다 27센트가량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10% 가까운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시켰는데 탄탄한 사업성과 높은 고객 수요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시스코 시스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시켰고요. 이 라이벌 기업들에게 고객을 빼앗기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런 분석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2% 하락 마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체인인 치폴레까지 확인해 봅니다. 역시나 시티그룹에서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해 줬습니다. 레스토랑 카테고리 내 주도주임에도 밸류에이션이 현재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매수 진입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평가 전해주고 있고요. 주가는 오늘 1.4%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확인된 특징주들 모두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물가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높은 인플레이션이 증명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CPI 지수를 통해서 2,000달러대 심리적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갑니다. 자,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네 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진짜 피크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지난밤 사이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피크아웃은 도대체 언제야를 많이 찾고 계실 것 같거든요. 좀 관련된 의견이 나왔나 보네요. 네, 이제 3월에 CPI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 반응이 결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끝에 힘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요. 헤드라인이 이제 8.5% 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예상 수준이었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피크일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가 좀 많이 나와서 이런 좀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시장이 주목한 지표는 근원 CPI였습니다.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뺀 그런 지표인데요. 전월 대비 0.3% 상승에 그치면서 컨센서스 0.5% 상승을 밑도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포춘에서는 복수의 기관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콜을 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먼저 이제 모건 스탠리인데요. 근원 CPI 지표에 사실 놀랐다라고 반응을 나타냈고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제 피크를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 3월의 렌트비가 상승폭이 더 컸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 양 지표 모두 다 YOA 상승률 이 측면에서는 피크를 반영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연말까지 뭐 한 6% 정도를 점쳤는데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또 했습니다. UBS가 또 마지막인데요. 이번 지표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맞춘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피크며 그리고 4월에서 11월까지 기름값이 꾸준하게 떨어지면서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이 한 3.5% 정도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UBS가 지금까지 잘 맞췄다고 하니까 연말까지도 잘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뭐 직후에는 또 시장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했기 때문일 텐데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시장은 또 하락을 했거든요. 어떤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네, 이제 CPI 지표 발표 후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크게 내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좀 안도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 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초반에는 나타냈죠. 나스닥이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한 2%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끝으로 갈수록 이제 힘이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경계감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물론 이제 이 인플레이션의 피크를 콜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는 완화가 될 것이지만은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계감을 완전히 좀 거스를 수는 없는 그런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지표가 연준의 어떤 향후의 금리 인상 노선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 결국은 시장의 경계감을 좀 완전히 걸어들일 수 없는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웰스파고 같은 기관에서도 인플레이션은 피크일 듯하다. 하지만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회귀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역시도 인플레이션 피크 신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취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 기사를 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금리는 그대로 인상을 하는 것이 경제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또 경계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CPI 지표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월가의 반응들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키워드도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식엔 부담이라는 그 키워드와 함께 제레미 시겔 교수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크아웃 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제레미 시겔 교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맥락인데 연준의 강력한 긴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연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수차례 50bp의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원유와 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기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너무 부정적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둔화시키고 싶다면 금리를 3에서 3.5% 정도까지는 인상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는 역시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술주의 경우 더욱더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는 그런 기술주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중에서도 만약에 19배 내지는 2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는 기업은 괜찮아 보인다면서 다만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싼 기업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연준의 긴축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제레미 시겔 교수가 보기에는 더 강력한 긴축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시겔 교수의 판단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뭐 앞서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시계 교수의 얘기도 그렇고 지금 종합을 좀 해보자면은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좀 피크를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뭐 공급망 문제가 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할 만한 지표가 이미 높았던 인플레이기 때문에 그런 기고 효과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크일 뿐이다. 이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은 어느 간은 좀 높을 것이다. 여기에 연준의 긴축 노선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경계를 놓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받아들인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엇박자를 좀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긴축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좀 야기가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감도 좀 여전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더라도 83%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점을 좀 공포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날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경제 타격 없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식은 여전히 고평가고 여전히 방어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월가에서 CPI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지난 밤 사이의 일들을 정리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은 종목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뉴스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사이버 보안 스윗스팟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 스윗스팟이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야구가 개막을 했거든요. 네. 뭐 관심이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아시는군요. 네, 저는 이제 뭐 태생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네네. 해서 뭐 안 본다 하면서도 좀 보는데 야구에서 이제 칠 때 정확하게 이제 정중앙의 배트에 맞추는 것을 스윗스팟에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성장 수혜에 스윗스팟을 맞을 수 있는 기업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 기관이 선정을 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241에서 285달러로 크게 올려 잡았습니다. 참고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약 한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난 수개월간 꾸준하게 좀 디레이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노출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분야의 글로벌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당사의 커버리지 종목 가운데서 성장성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수요 증대 수혜의 스윗스팟에 좀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또 했습니다. 자, 요즘에 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 밤 사이만 보더라도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유독 잘 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그런 시각이 골드만삭스만의 시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월가의 IB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떨까요? 물론 이제 할인율 추가 상승, 그러니까 국채금리, 시중금리가 오를 만큼 올라서 할인율 상승 부담은 증시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런데 금리가 끝없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할인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또 부담,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사이버 보안 분야는 확실한 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그간의 조정을 충분히 좀 많이 받아왔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월가의 관심이 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베어드 같은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의미한 이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긴축에 따라서 어떤 IT 업계 전체가 좀 이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은 자신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시즌도 물론 걱정이 많지만은 우려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애플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라고 바로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해서는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주 전반에 대해서도 일단 월가에서는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적자 기업은 맞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부정적인 요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월가에서 바라보기에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하고도 지금은 이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를 때다라면서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행은 잘도 간다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이 키워드에 제가 숨겨놓은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잘도 간다가 네. 뭔가 좀 맞아요. 딱 그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비꼬는 그런 거 아닌가요? 비꼰다기보다는 이 와중에라는 말을 좀 숨겨놓긴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극심한 와중에 사람들의 여행은 정말 잘도 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 그 무슨 내용 때문이냐면 지난 3월 미국의 항공 티켓 가격이 상당히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20%나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연료비 상승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항공료가 오른 겁니다. 자, 어도비 디지털 이코노미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국내선 항공요금이 소비자들이 총 지불한 금액을 살펴보니까요. 88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9년 3월이니까 팬데믹 이전의 3월에 비해서 거의 한 20%가량 소비자들이 항공요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다만 예약 건수를 보면 12%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 티켓 한 장당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항공요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착시 효과처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티켓 가격이 이렇게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 헷갈리는 그런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항공사 경영진들은 최근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연료비 부담을 여행 수요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최근 들어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가 사용하는 제트 연료 가격은 올해에만 50%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과연 이 항공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가했는지가 이번 그 항공주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번 주부터 델타 항공에서 실적 발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올해는 정말 항공주가 될까? 사실 작년에는 좀 많이 속았는데 올해는 될까?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뭐 무슨 또속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교통안전청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 공항에서의 보안 검색대 이용자 수 지표는 지금 2019년 대비해서 90%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뭐 출장용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남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항공주가 본격적으로 랠리를 또 하지는 않았고 좀 꼬꾸라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델타로 시작이 돼서 실적을 또 발표할 예정인데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에서 이 델타 항공의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타사 대비해서 마진이 원래 좀 우월했던 델타 항공을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57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델타 항공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 3월 7일 정도였나요? 그때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20%, 30% 반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표 주가 57달러,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약간 50%의 또 높은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요. 1분기 어닝 비트가 유력한 종목 5개를 좀 꼽았는데 자동차 부품주도 있었는데 그 5개 가운데서 2개, 그러니까 델타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비 상승이냐 아니면 수요가 반등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공방전이 좀 펼쳐졌지만은 자신들은 오히려 좀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항공사들이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일단은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항공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항공주에 또 관심 많은데 안 그래도 리오프닝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여행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항공주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총 정리를 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 시간이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